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후보 단일화 관련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을 상대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회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 등에 있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및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인 오늘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27일 앞두고 더욱 분주해진 각 당 후보들의 행보와 남은 변수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가 계속 회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간중간 속보가 전달되면 관련한 내용 KBS의 열린 토론 시간 중에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 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네 분께 전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단일화 회동 협의가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사이 진행 중인데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사이 진행 중인데 토출이 가능할까요? 먼저 최수영 평론가부터요.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 간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의 이제 이른바 단판 회동인데 사실 이 회동 전에까지는 그나마 혹시라도 어떤 그 전환의 물꼬가 터질까 기대를 했는데 예. 두 분이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한 15분 만에 김재원,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이 나와서 언론에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오는 길에 당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려 전 선대위원장에 전화해가지고 다시 전당대회 및 후보 선출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좀 밟는 것을 준비해달라라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예.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자기는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취재는 기자들 보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례적이에요. 두 분 단판이 들어가서 15분밖에 안 됐는 상황에서 김 후보 측 비서실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예단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 사실 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 전문 채널의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의 1시간 15분 만에 독대는 종료됐다고 하고요. 지금 일단 당에서 단일화 방식을 정하면 그게 따를 것이다. 다만 단일화 시한에 대한 논의 자체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이 부분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애 대변인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타결이 됐다 타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단일화 관련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가요?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이 협의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타결됐다고 봐야 됐나요? 결렬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타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요.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 대변인인 이정현 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당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한덕수 후보는 그동안에 같은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본인들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문수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에 뭐 어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등 뭐 그동안의 경선에서는 즉각적으로 단일을 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당 입장에서는 오늘 또 낮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1일까지가 단일화의 완전한 시점이고 그때까지 안 되면 네. 비대위원장직도 그만두겠다,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한덕수 후보도 오늘 한 4시 반쯤에 이 두 분이 만나기 전에 11일 전에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은 본 후보에 아예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당장 내일부터 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당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막 종료되자마자 관련된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합의된 사안은 없다라는 또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최창 교수님 이거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결렬됐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좀 합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결렬이다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 단일화라는 게 사실 이 그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단일화에 적극적이었고 사실상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계속 상정하면서 그 부분을 상수로 보고 해왔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김덕수 후보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고 특히 이제 김덕수 후보로서는 후보가 되자마자 과도하게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여기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됐다라고 본다면 뭔가 발표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네. 저렇게 그냥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건 계속 해왔던 입장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별로 이제 기존의 입장과 바뀐 게 없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온 그 김재원 전 최고가 얘기했던 거 그건 사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당에서 다시 경선으로 이미 이제 뽑힌 후보가 있는데 당 선관위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한다? 그거는 뭐 김문수 후보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얘기가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타결됐다라고 하기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해동을 한 인물은 김문수, 한덕수입니다. 우리가 워낙 김덕수 이야기를 경선 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김덕수로 이야기되는 상황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장유 변호사는 네. 오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협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최소한 뭐 각자 안을 낸달지 그 단일화의 방안을 어떻게 한달지 조율이 최소한이라도 돼야 되는데 네.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시한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사실상 그 두 후보의 만남은 어떠한 유의미한 단일화와 관련된 진척도 없었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7일 이야기 오늘이 7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 대선 주자들의 홍보물에 어떤 발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일단은 그냥 넘어가게 됐고 이제 관건은 11일이 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내가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까지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협의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당연하지만 공당의 모든 예비 경선 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주도권이다. 명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그 후보로서는 그냥 따르겠다. 어떠한 조건도 내가 수용하겠다. 이상에서 나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어떤 심증은 한덕수 후보 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제대로 협의가 그러면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영 평론가께요. 근데 경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도 을지문덕을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의 적극성을 드러냈었고 누차 이제 경선 때 11일까지가 기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후보가 11일이라는 날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난 이유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당에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선출한 이후에 후보로서의 예우를 갖추지 못했던 측면에 김 후보가 상당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후보가 정하면은
일단 그 후보가 선대위 지명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선대위 구성권을 가진 다음에 선대위를 이끌 수 있는 실무진 즉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당직도 임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놓고 보면은 내가 거주할 방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밤에 만났을 때 당 지도부가 바로 그 정말 뭐 선출된 지 6시간도 채 안 돼서 네.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과정에서 지금 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아니 이 당이 한덕수 당이냐고 반발했다는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맥락을 쭉 놓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를 그런 불쏘시개로만 생각했느냐. 내가 그 국회 원내 제2당의 후보고 직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우나 존중 혹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지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당의 배려가 전혀 없이 무조건 단일화 일종의 말하자면 뭐 채권 채무 관계에서 꼬간 돈 내놓으라는 듯이 이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감정이 상했던 것 같고 그 감정이 상한 과정에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단일화에 대한 룰 세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채로 네. 당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이 지금까지 왔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른바 김문수 후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용어로 마상을 입었고 이른바 지도부 역할 부재론도 나옵니다. 왜 지도부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지경까지 상황까지 만들었을까?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있으니까 내려가겠다. 하행선. 김문수 후보는 오지 마라. 나는 올라간다. 상행선.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예상됐던 바예요. 예고됐던 바라고 보는 게 제가 잠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공당의 경선 때 계속 지금 제3자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튼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표시를 하고 메시지를 내야지 경선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당선이 됐어요.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맞지 않는 거는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또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로 만들려는 그런 분위기가 대단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중에 계속 한덕수 후보 얘기가 밖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승리의 변수 중에서 단일화에 동의하냐 안 하냐가 대단한 의제가 됐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경선 중에 예. 말이죠. 그다음 이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예비 후보는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2인자를 같이 했고 말이죠. 윤 정권에. 근데 굳이 그렇게 한덕수 후보를 미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은 예고됐던 바다. 그러니까 예.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차적인 문제들이에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하더라도 막상 자신이 후보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홀대당하고 말이죠. 어떠한 이른바 당무 구성권의 어떤 부분도 행사하지 못하고 당에서는 전당대회 얘기하고 있고 전국위원회 얘기하고 있고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대선 승리도 승리겠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당권 같은 것 그런 것들에도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하에서 또는 친윤과의 관계에서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그 당 지도부가 과도할 정도로 보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한덕수 후보를 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후보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강선희 대변인. 네. 한동훈 전 후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나. 경선에서 자신만 쳐내면 된다고 생각했나. 라는 비판을 했네요. 제가 아까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속보 내용을 보고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김문수, 한덕수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 이야기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똑같은 그동안의 입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덕수 후보는 먼저 갔다라고 또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가 어려웠다. 그리고 뭐 진척되지 않았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네. 오늘 회담은 결렬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지금 단일화 과정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당원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이시고 여기에 대해
짚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은 경선에 나왔던 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인이었을 때 우리 원팀으로서 끝까지 함께하자 여기에 대해 서약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지금 선대위로 들어와서 최대한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분들인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단계까지 제출하고 미국에 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원장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면서 마치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우리 당원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은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지금 경선에 참여했던 전 후보들은 자제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이 한동훈 전 후보도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고 비판적인 발언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격하고 또 한덕수 후보도 직격을 했습니다. 네. 또 당 지도부도 직격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홍 전 대표가 정계 은퇴선을 하면서 친목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많았는데 결국 입을 열었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그 전 후보가 올린 SNS 글이 정말 본질을 좀 간파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단일화를 할 때 가장 매끄러울 수 있고 본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후보로 이른바 친윤계에서 이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단일화에 대해서도 약간 그 선뜻 나서지 않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기세와 어떤 분위기가 바뀌더니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이 상당히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갈하더라고요. 김문수는 당신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본인들도 공당의 어떤 이 예비 경선 당내 대선 경선을 진행하면서 마음은 사실상 딴 데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한덕수라는 외부자 당인이 아닌 사람한테 가 닿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역공을 펴고 그걸 전략으로 삼은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당하는데 왜 이걸 김문수 후보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일갈을 하더라고요. 전 대단히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사후적으로 되짚어보면 김문수 후보는 대선 경선을 국민의힘 안에서 치를 때 진짜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나? 의지가 강력했나? 물음표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의 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도권도 쥐고 명분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당무 우선권까지 취득하게 됐는데 이것을 아무런 당원 당규 그리고 법률 규정의 근거가 없이 내치려고 하는 지도부 이게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차승평께 여쭤봅니다.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당 지도부의 감정이 상해서 또는 김문수 후보 주변의 측근들이 상당히 단일화에 대한 거부 의사가 강해서 세 번째로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당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일단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났는데도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결렬입니다. 예. 이건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한덕수 대행이 일단 11일까지 단일화한다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 말이 저는 패착인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후보 드랍 발언인데 일종의 예. 약간 이게 그 배수의 진 혹은 이제 벼랑 끝 전술일 수 있거든요. 근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법적 지위와 정통성을 가진 원내 제2당과 직전 집권여당의 후보입니다. 그 후보가 법적 지위와 정통성을 다 갖고 있는데 당신이 양보 안 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어요라고 미리 패를 깐 거죠. 이게 말씀 벼랑 중에 끝. 죄송합니다만 네. 11일 이야기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렇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비대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얘기와 나는 11일까지 후보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아예 안 하겠다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 그때까지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이 계속 안 되고 그다음에 서로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후보로 등록하는 겁니다. 라고 확인을 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만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놓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김문수 후보 얘기에도 아마 그런 그 한덕수 후보 얘기가 일부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당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당이 뭐 여러 전대를 뭐 개최하고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수가 나오고 지금 김재원 의원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사실 선관위를 재가동시켜서 후보를 재선출한다 또 검토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미증유의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글쎄요 후보를 3, 4일 내에 바꾼다? 저는 왜 그 얘기를 11일 드랍발을 했는지 사실 그게 저희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예. 최 교수님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점이 결정적이었을까는 대체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에 대한 반발보다는 그랬다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을 해야지 당이 직접 나서서 하라 말아라 하는 거 아니라면서 당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근데 지금 일관된 그 흐름이 그거예요. 지금 어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말이죠. 경선은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하나의 들놀이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단일화 의제를 가지고 이게 논쟁의 핵심이 됐었다고요. 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반성, 성찰 이런 것보다는 단일화의 어느 후보가 더 적극적이냐 아니냐 이게 하여튼 쟁점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째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의식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막상 이제 당권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또 명분도 그렇고 당위에 있어서도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당원 74조에 의한 당무 우선권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당 지도부의 행동이 명분을 준 거죠. 당 지도부가 뭔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단일화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왔으면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별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명분을 준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후보 되자마자 밀어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로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진 격이에요. 제가 볼 때.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강진의 대변인. 네. 오늘 전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마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총 중에 있는데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는 해동 내용을 보고서 네. 김문수 한덕수 해동이죠. 내용을 보고서 결과 발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이렇게 결렬이 되면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 전화가 오면 당원이십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물어보고 네. 당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일단은 이 여론조사를 돌리지만 결과 발표 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여기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맞지 않는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는데 지도부는 실상 강행을 한 거거든요. 강행을 한 이유는 단일화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전당대회 때는 뭐 김덕수라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상은 정말로 김문수가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김문수에게 어떻게 함께 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문수에게 표를 줬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겠다는 여론조사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합의가 결렬이 된 것을 보면 오늘 저녁 의총에서 이게 9시까지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 시간 텀이 됐을 때는 오늘 밤에 바로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당장 내일부터 뭐 당에서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재는 대변인의 의견만 묻습니다. 네. 단일화 찬반을 물어본 부분은 대체로 당원들 입장이라면 어떤 의견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날짜상으로는 11일, 25일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높게 나올까요? 11일, 25일이 아니라 11일 전이냐 후냐 이렇게 후냐, 네. 질문이 있었는데 11일 전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서 계속 뛰는 것,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권 후보로서 뛰는 것은 어렵고 당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 그리고 11일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정리를 해서 어쨌든 이재명에 대항해서 우리가 원팀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당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궁금한 지점은 최종평론가 오늘 그러면은 지금 여하튼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회동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그 여론조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에 대한 찬반 여부 11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 결과 발표를 하는 의미는 발표를 한다면은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후보 조정을 그러니까 사퇴들 뭐든 후보 조정을 강제하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플랜 B를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컨텐전시 플랜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비상계획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를 재가동하든지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가 어떤 결격 사유가 생겼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는 명문 조항을 만들어서 당헌 당규 개정을 통과시켜서 그걸 전대에서 강제하고 하루 만에 다시 후보를 선출하든지 어떤 식의 이제 컨텐전시 플랜이 가동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후속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 얘기에서는 사퇴 의사가 그러니까 후보의 사퇴를 떠나서 내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가 1도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대와 전국위원회도 가처분 신청을 걸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그거 뻔하게 후보 자격이기 때문에 아마 인용된다고 보면은 당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의총 열어서 이양수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결론 낸 당론이 그게 진짜 당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벼랑 끝 전술 쓰는데 11일이 지나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후보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후보로 등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후보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내일이면 또 다른 입장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꺼내들 수 있는 왜냐하면 지도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요. 단일화를 진행하기 위한 꺼내들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가 어쨌든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원들의 만수가 과반 이상이 만약에 단일화에 찬성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되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사실 대단히 비본질적인 얘기들이에요. 국민의힘은 아무튼 한덕수와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왔던 거예요 사실. 예.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또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도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예비후보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 그 사람들의 정치적 장래와도 연결돼 있는 거고 이게 아주 다층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명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한덕수 예비후보가 지금 경선 중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당위적으로 그러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 아니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그나마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그렇다면 단일화 해야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와서 물론 김문수 후보를 과도하게 밀어붙인 건 당 지도부의 패착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와서 완전히 김문수 후보가 시간으로 그냥 속대버는 뭉개면 자신이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자신 누구보다도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직후에 자신은 단일화 하겠다. 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여러 가지 대우나 예우 이런 걸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가는 건요. 후보의 당무소권을 내세우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덕수 후보가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자체는 어쨌든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 벌써. 아무튼 간에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 경선이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 그리고 어떤 경선에서 뽑힌 후보와 한덕수와의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가 기본 상수였다고요. 그거 해야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종평론가는 해야죠. 예, 최 교수님 의견 좀 다릅니다. 최 교수님은 이제 국민의힘이 꺼내들 카드는 오늘의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단 강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장임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국 전당대회 중지 가처분
네.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여는 그 저희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후보를 새로 세우려는 거 아니냐, 내지는 지금 당원당규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에 따르면 이 대선 주자로 옹립된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대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그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게 임시처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결론을 내고 거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피해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이걸 막아달라라고 하고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소집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연하지만 법원 결론이 나올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버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보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리수를 둔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많은 공격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내 이 의원들의 공격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대선 주자 자리를 한덕수 후보한테 넘기겠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권이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정말 솔직히 대선의 필승 카드입니까? 그래 보이지 않죠. 이 국민의힘의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계의 눈에 든 게 네.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얻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처분 결정은 조금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은 인용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각하될 것 같아요. 언제 결정납니까? 이거 뭐 아마 지금 뭐 전당대회 하기 전에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히 아예 결정을 언제입니까? 그거는 정해지지 않아요. 네. 가처분은 법원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은 상태로 바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를 말하자면 지지하고 있는 원내 당협위원장 8분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신청인 적격이 있는가? 이분들이 본인의 어떠한 권리가 갑작스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전 처분으로서 이런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말하자면은 당원들이 뽑은 그 후보를 갑작스럽게 교체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은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나가지 못하는 나의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런 형태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직접성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형태는 아예 가처분 기일을 안 잡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바로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 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 지지하고 있는 분들께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말하자면 알리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네. 최수영 평론가 이 점을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렇게 파행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되면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단일화는 시너지나 상승 효과 혹은 화학적 결합을 통한 그 양쪽 지지층의 좀 결합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거고 예. 그 퍼포먼스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감동 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구도를 흔드는 뭐 이런 스윙 카드로서 쓰이는 건데 지금 거꾸로 많은 분들이 보면서 혀를 차고 아니 이건 뭐지 심지어 지지층조차도 실망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사실은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조차도 최소한 그러면 단일화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치 여기에 대한 그 룰 세팅까지도 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벌려는 듯한 이런 모습은 김 후보의 또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또 김 후보가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상 준 공약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를 꺾은 거거든요. 예. 뭐 김덕순이 을지문덕이니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당원을 기만한 행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법적 정통성과 사실상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11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 그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될지 단일화 효과는 있는지 이 부분까지 쭉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 전 단일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김문수를 해서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이재명은 아니고 김문수 대 한덕수로.
아니 그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그런 김문수 같이 조사를 나눠봐서 예. 높게 나온 쪽으로 단일화 하는 거 그게 가장 간단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걸 김문수 후보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요. 네. 아무리 자신이 당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룰 세팅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정치라는 게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헌법도 바꾸자는 마당인데 전 그래서 단일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될 것으로 누가 저는 그렇다면 한덕수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단일화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효과가 없는 이유 짧게 여쭤봤더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가 룰도 없고 무슨 규범도 없고 단위도 예. 없고 명분도 없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건 뭐 하긴 해야 되겠죠. 뭐 대선 승패하면 나중 얘기인 것이고 아무리 봐도 양측이 다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당권, 기득권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제 예단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별 단일화 효과는 없다라고 제가 너무 심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의견이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효수 대변인요. 저도 결국에 단일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1일 전에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당권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원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권 주자로서 뭐 김덕수로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1위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번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이 말하자면 경선 과정에서의 공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은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은 지도부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누구로 단일화가 될까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크게 양보하는 방향으로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 효과는요? 저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다만 홍준표, 한동훈 8명, 이제는 9명이 되는 거죠. 9명이 원팀이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유 변호사 전망은요? 네, 저는 단일화가 지금 국면에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후보가 합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선의 승리도 어떻게 보면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단일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지율 격차는 크고 지금 이런 난항으로 지지층 마음도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전격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투표장에서 안 가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표심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는 구도 속에서. 그리고 정말 대선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당권과 관련한 지방선거와 관련한 어떤 당리 당력이 개입하고 있느냐. 이거는 당내 주자들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직격하기도 했고 이런 구도 속에서 선뜻 한쪽이 물러나면서 매끄럼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도 없고 단일화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최성 평론가는 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저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는 여쭤본다면요. 냉정하게 정치 현실적으로 분석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냥 완주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후보가 패를 너무 일찍 갔어요. 11일까지 나는 후보 등록 단일화된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패착입니다.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는 현실적으로 당원 당규상 뭐 내릴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나흘만 버티면은 자신의 법적 지위와 정통성을 흔들 수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경선 이후에 단일화 과정 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참여 안내 로고 듣고요.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평론가, 장유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이재명 후보 이야기 2부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전의 대변인께 네. 여쭤볼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재판 일정 변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5월 15일, 이달 15일로 잡혔다가 공판 기일이 6월 18일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대장동 재판도 역시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전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사법부가 민주당의 폭주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이 넘어왔을 때 5월 15일로 바로 공판 기일을 잡았던 재판부가 오늘 갑작스럽게 6월 18일로 기일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번 조기 대선 이전에 양형에 대한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양형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번 재상고는 정말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느냐. 그것이 이번 대선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의 탄핵 그리고 아직 공판기일을 열지도 않은 고법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요? 대법원이 너무 빨리 서둘렀어요. 너무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법에 다음날 넘어갔고 그리고 하루에 전부 배당부도 결정, 재판부도 배당되고 그리고 15일 날짜도 결정되고 이랬거든요. 예. 민주당은 이거 절박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니까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였잖아요. 그럼 재상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유권자들 마음속엔 일단 100만 원 이상이 나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거니까 이거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봤어요. 물론 국민의힘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총 공세로 나왔어요. 대법원장 탄핵 그리고 대법관 탄핵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법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선 앞두고 물론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도 대선 앞두고 어쨌든 유권자의 판단에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른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받게끔 돼 있었어요. 법원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15일 날 그리고 빨리 또 이 선고기를 잡으니까 이건 사실 명분이 약했다. 법원으로서는 물론 민주당의 어떤 공세에 굴복하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명분이 약했던 게 아닌가 법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 대단히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도 지나치게 빨리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하고 대법관 10명 다 탄핵시켜서 아예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이 발상 이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변경됐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 대선판의 혼란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실상 해소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이 만약 되면 재판을 중지한 법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지금 완전히 이재명 후보로서 완전히 가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힘은 완전히 지리멸렬이고 말이죠. 이 상황에서 법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변경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 다시 조금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에서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 탄핵 등등 지금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자 만일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으면은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빨리 조속하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서 고맙고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줬다. 아마 온갖 칭송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한 거를 그걸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저는 이렇게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실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굴복을 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탄핵 그다음에 고법 판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이른바 선제 탄핵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선제 탄핵은 가능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행위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탄핵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상 공세를 펼치니까 부담스러웠는지 결국에는 대선 이후로 넘기겠다. 물론 저는 이제 명분은
대선 후보들의 그런 어떤 안정적인 이제 선거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민주당이 그랬어요. 모든 대선 후보들의 안정적인 선거 운동 보장하라. 근데 모든 대선 후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평등한가요? 저는 그 질문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장혜민 변호사께 지금 제일 나중에서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아니라 재판기일 변경은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대선이니까요. 공직선거법 11조를 들어서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정파성을 떠나서요. 이 형사법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발언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지금 말씀 주신 11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등 각종 이 법률이 선거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하게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고 그래서 개표 전까지는 어떤 열애에 놓이느냐. 사형 무기 징역 7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체포구금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이게 법정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국회 이 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수사기관이 법원이 후보자를 입후보한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오판하게끔 유권자로 하여금 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더 상위법이고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116조 1항을 보면 선거운동에 있어서 그 입후보한 선거 이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대선 당일에도 공식선거운동 이후에도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유권자 그리고 주권자 위에 법원이 어떻게 보면 군림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여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이 왜 사법부의 오해를 자초하면서 이렇게 속도전을 벌였냐. 이거는 오판한 걸 넘어서서 국민 위에 국민들보다 우리가 더 잘났다라고 오만을 부린 거다라고 직격하고 있어요. 이게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 대단히 이례적인데 네.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해서 6월 18일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이후에는 6월 18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6월 18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헌법 84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18일은 재판을 나가서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도 만약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이슈가 있다고 할 때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최고 권력으로 그 주권자가 명을 했는데 재판을 받는다는 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추되지 아니한다에는 많은 헌법 교과서가 뭐 박준택 의원에 따르면 10개가 넘는 데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저는 이런 견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생각합니다.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강정 대변인은 네. 이 장혜민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혀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겠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대통령 당선되면은 진행 중인 재판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아예 명시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재명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 유죄 판결 못 받게 하겠다라고 그냥 그런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아닙니다. 이런 누구 개인 한 명을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런 자기들이 헌법 84조를 스스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뭐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 입법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각종 법안의 개정안들을 낸다라든지 대법관, 법관,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탄핵하겠다라고 하든지 또 지난번에는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탄핵 시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중도층에게는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좁혀서 방금 전에 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공판기일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식 관련해서 6월 18일로 연기를 해서 조정이 된 건데요. 일단 헌법 84조 논란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또 재임 중에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 부분이 이것이 이제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이 부분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재판 못 받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15일로 이제 파기환송심 날짜가 지정됐다가 이것도 연기했잖아요. 대선 이후로. 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제 각 재판부의 그 재량이죠. 5개 재판이 있으니까 각 재판부에 따라서 어떤 재판부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헌법 84조의 그 소추의 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재판부도 있을 것이고 예. 해당된다는 재판부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정도 재판부는 재판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과연 대통령 권력이 그걸 좌지할까요? 다 삼권 분립 다 떠나서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제 개인 의견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말이죠. 재판 중단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은 법원도 아마 그런 결정 내릴 것 같아요. 최평당님 못 들어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지금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이때 지금은 거부권이 돼서 어렵겠지만 대통령 되자마자 법안 처리하면은 뭐 거부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 근대법 정신이 출발이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자기 사건이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금 대법관도 더 늘려서 한 30명까지 만들겠다 그러고 재판도 중지시키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거기 정신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재판이 중지되냐 마느냐는 헌법 84조를 법원의 해석이 맡기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도로서 막아버리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5년 임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뭐 본선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끊임없이 질문이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해야 될 것인데 14일 날 또 더더군다나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또 예고돼 있다고 하니 저는 그날 아마 많은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헌법 84조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또 토론을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방금 전에 이 최수영 평론가가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이 청문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일단 이 공소 재판 받는 공판 기일 자체는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냥 일단락 되는 겁니까?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법사위에서 이 통과가 돼가지고 청문회 일자가 14일로 이제 지정되긴 했는데 아마 거기에 수반되는 정무적 고려와 뭐랄까요? 지금 이 기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헌법에도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반헌법적이다, 법률도 위반한 거다라고 이제 계속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톤다운이 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수위로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일단락 된 건 아니네요. 그런 네, 말씀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 교수님 방금 전에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해주신다면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아마 민주당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굳이 지금 대선 기간인데 무리수 범할 필요가 없죠. 지금 원하는 거 얻어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어쨌든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에서 상당한 양의 형량이 나오는 걸 막는 거였어요. 꽤 연기됐잖아요. 6월 18일로. 그럼 그때 일이에요. 6월 18일이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창 후인데 보름 후인데 말이죠.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질의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은 말이죠. 남용되거나 과하게 행사된다고 느낄 때 중도층 돌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뭡니까 재판중지법 일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아예 보기에 따라서는 이 불확실성을 법으로 확정짓는다라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위인설법이라는 오해가 됐건 그런 비판이 됐건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기 법원의 판결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본다라는 얘기, 이말 4심제 얘기도 나왔었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법적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수 늘리는 거 이런 게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얘기라고 좀 봐요. 가정컨대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 물론 저는 아까 사법부의 이런 과도한 속도전 저는 아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 연기 잘 된 것 같아요. 혼란 줄이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너무나 입법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나 사법부나 양쪽 삼권분립 한 축들이잖아요. 민주당은 국회의 일각이니까 이런 양쪽 기관들이 이 권한을 자제해야 돼요. 네. 근데 민주당이 조금 권한 자제에서는 조금 자제를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찾겠죠. 아마 그래서 조기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아마 정무적인 고려가 있을 거고 지금 무조건 중도층 보고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최 교수님은 대법원의 판단도 좀 빨랐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도 관련된 입법을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강선희 대변인, 미연 바로 이 부분이죠. 허위사실 공표죄 바로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 적용되는 그 법이 바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장 변호사님 의결했습니까? 아직 의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정 작업 중이지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권상정 이 의결 중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이제 손질이 되면은 네. 아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되는 부분 자체가 없어지기 해소되는 때문에 없어지는 형사 네. 그 형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 부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아마 바로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면소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신법이 재판 중인 네. 그게 혐의에는 적용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형태의 법안을 제출하고 아마 본회의까지는 뭐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정말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정희 평론가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거짓말 경연장이 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거는 사안의 단어들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유권자가 이것을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그 투표에 대한 행위가 왜곡되지 않고 우리가 표심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한 표의 가치가 정당하게 행사되는 건데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의 공직선거법에서 우리가 선거법을 한 게 뭡니까? 개정선거법을. 이게 말하자면 돈은 묻고 말을 푼다는 건데 그 말을 풀었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인데 처벌을 못 해요. 그러면 거짓말 경연장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번 대법원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 본선 대선에서도 거짓말 경연하지 말고 사실대로 유권자들에게 얘기하고 평가받아라. 저는 이 취지가 있는 일종의 판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적절했다고 봤어요. 아니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아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당신들이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 아직까지는 현행법에 적용을 받겠지만 이번 앞으로 어떤 각급 선거에서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나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얘기하면 뭐로 처벌할 겁니까? 저는 이 점은 한번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라도 진정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최 교수님은 허위사실 공표죄 민주당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려고 하는 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속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뭐 갑론 양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갑을 양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어떤 맥락하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 저런 논의가 있어야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예. 그 의견에 표명에 불과했다고 봤던 것이고 대법원 그 반대로 봤단 말이에요. 행위의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법 리스크가 걸리지 않았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제거하려고 배제하려고 했을까?
이것도 가정의 문제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 개혁이나 선거법, 선거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보는 과정에서 얘기하면 돼요. 말이 돼요. 그저 이것만 달랑 띄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 선거법, 전반적인 정치관계법.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이 너무 과했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 맥락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법적 장치와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근데 이걸 덜렁 지금 이 가장 핵심이 된 이게 정부의 초 이슈인데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순수성을 제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선거법에 굳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을 닫게 한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앞뒤 맥락으로 볼 때 정치적 공간의 맥락으로 볼 때 그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장 변호사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결코 지금 보면 그냥 상황을 보면 대선 판서도 이재명 후보가 결코 불리하지도 않고 예, 예. 또 최창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6월 18일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판기일이 6월 18일이면 현직 대통령이 만약입니다. 네네. 만약 된다면 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이 시도는 어떤 이유일까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개정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로 돈 오히려 손해만 봤다. 그것도 기소하지 못하니까 개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정파를 예.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거짓을 방조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무슨 조문을 왜 고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있을까?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면 안 되는지.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직업, 경력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행위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행위라는 게 일본법에서 차용한 거예요. 일본에선 지금 그걸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외 입법 내에도 행위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이렇게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영국에선 있지만 100년 동안 기소한 건이 한 건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를 행위를 지어냈다라고 하니까 판사가 물은 거예요. 항소심에서. 아니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입니까 검사님?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유행위입니다. 이거는 형법이에요.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냐 안 되냐 이게 10년이냐 이 정도의 사안인데 행위라는 뭉뚱그려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정무적으로 넣어가지고 정치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해외 입법례를 보든 그리고 정치의 건강성을 보든 이 행위라는 건 최소한 덜어내고 나머지 출생지, 가족관계 이런 건 명징하거든요.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행위라는 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파를 떠나서 손절할 필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바로 이제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국토교통부 공무는 그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것도 행위 부분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 이 다 포섭을 해가지고 이 기소에까지 이른 부분입니다. 강진애 대변인 혹시 뭐 의견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대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뭐 발언이라든지 행위 이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정치계 법조계에서도 그동안에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는가가 의문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과정에 있어서 거짓말이 난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번 2020년에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상황으로서 공직선거법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항소심에서는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의혹이 있을 때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는 것을 그때 판례로서 만들어줬어요. 예. 판례로서 만들어주면서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괜찮다. 이런 판례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토론 과정도 아니고 이것은 본인이 그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판례를 가져와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본인의 대권에 있어서의 홍보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면서 굳이 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우리 무죄로 만들기 위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지금 상황에서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참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재일 대변인 그 말씀하셨으니까 최수영 평론가에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면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조봉암, 김대중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법살인에서 자신은 살아남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교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김구까지 얘기 나오는 김구 선생 얘기도 나오는데 독립운동가 반열에 든 분과 그다음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선거법을 위반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백현동서부터 이렇게 5개 혐의로 12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니 비유를 해도 저희 억울하다. 뭐 그다음에 난 당당하게 나중에 뭘 받겠다 하지만 아니 조봉암 선생이라든가 김대중 선생을 비교하면서 뭐 심지어는 뭐 이 유경수 여사 그 지역인 옥천에 가서는 예. 유경수 여사도 정치적으로 마치 이게 살해된 것도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말하자면 이 먼저 선대 그런 사람들 특히나 국민의 많은 회자된 사람들을 꺼내면서 자꾸 자신을 등치시키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과하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물론 이제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역사의 위인들까지 본인과 등치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봉암, 김대중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법살인을 거론했는데요. 조봉암 선생은 죽산 아주 진보적인 분이었죠. 네. 1959년도에 사형당했어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사형이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장 강한 정치적 경쟁자로 여겼던 게 조봉암 선생이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조봉암 선생은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그 권력의 희생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판결에 대한 문제잖아요. 판결에 대한 문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후보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나 이건 법원의 판결로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거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키는 것과 비유하는 거 이거 전 과하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전두환들 세력에 의해서 신군부들에 의해 가지고 내란 세력이 전형적 내란 쿠데타 세력입니다. 전두환에 의해서 이건 억울하게 내란 음모로 사형을 받았다가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한 거 이건 제가 볼 때 일단 비교의 레벨이 맞질 않아요. 비교라는 게 층위가 같아요. 인스턴스라고 그러고 레벨이 같아야 되는데 그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치적 수사로서 할 수 있으나 네. 객관적으로 정치학적으로나 법률학적으로 볼 때 이건 잘 맞지 않는다. 당연히 정치학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냉철하게 볼 때 이거는 비교가 과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좀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거 뭐 정치 수사로는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